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옴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가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론, 그다음에 내일 징계위원회 전망을 좀 다뤄보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윤석열 총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 장관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10분에 대검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총장이 그 입구에서 기자들하고 한 얘기입니다. 본인 목소리인가요? 화사님이 성대모사 한 거 아닌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론가로서 예. 언론 정신과 방송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법무부가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한다. 이틀 연기한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뉴스 빙하께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뉴스 비밀 뭡니까? 추미애 윤석열 뉴스의 비밀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탈출구가 없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 짐작이 갑니다. 자, 오늘 법원의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이거 법원이 인용한 것이죠? 그렇죠.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깁니다. 먼저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은 징계 사유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려 했지만 이것은 집행정지의 신문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신청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징계가 적절하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네. 지금 그러면은 집행정지를 위해서 이제 봐야 될 이 쟁점이 첫째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우려되느냐, 그리고 이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에 대해서는 네. 이 직무정지는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집행정지를 해야 될 긴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 이제 예상되는 처분의 효과가 이 처분의 효과가 사실상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효력 정지를 해야 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징계 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즉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이 언제 수용할지 집행할지 이런 것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당장 징계위가 2일 날 예정된 상황이라는 걸 가정하더라도 예. 지금은 이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집행정지 인용을 할 때 피신청인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것들을 이제 반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이 집행정지로 인해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히 이 재판부가 밝힌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이 대목입니다. 직무정지가 계속될 경우에 윤석열 총장의 임기 만료 시까지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정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했고, 이럴 경우에는 검찰 사무 전체 운영과 검찰 공무원 업무 수행에 혼란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징계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일단 매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종합을 하면 즉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4일 12월 4일 날 열린다. 방금 들어온 속보라는 거. 그런 점에서 날짜를 조금 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법원에서 이제 오늘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또 예기치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뭐 그동안의 과정은 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네. 결론은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 모두가 부적당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또 이 감찰이 과정에서 또 특이했던 부분이 감찰 담당관실의 이 검사들끼리 충돌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의 죄가 안 된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이 삭제가 됐다라고 주장한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정화 검사가 예. 감찰위원들 앞에서 이것은 삭제가 됐다라고 자신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으나 예. 사실 삭제한 거는 본인인데 예. 왜 삭제를 했느냐? 박은정 담당관, 즉 이 상사죠.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요. 또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으로부터 이 감찰 내용이나 수사 의뢰 이런 것들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은정 담당관은 또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법에는 감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뭐 소명할 기회도 안 줘서 또 절차가 부적합하다 그랬으니까 법원이나 감찰위원회나 지금 거의 비슷한 의견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네.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결국 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감찰관 패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집한 자료를 처리할 때 보고를 서면으로 해야 된다. 네. 라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무 규정에서 선택 규정으로 개최가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과정에서 감찰위원회 규정을 바꿀 때 입법 예고를 해줘야 되는데 입법 예고를 또 생략한 부분 이런 아이고야. 것들이 이제 행정 절차법 위반으로 그렇게 지목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 법무부가 그렇게 허술한 부처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곳곳에서 실수와 결함이 발견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4일로 예정된 징계위도 또 굉장히 뭐 제대로 추 장관 의도대로 가겠냐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게 이제 원래 내일 예정된 징계가 4일로 연기됐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징계 연기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징계 기록에 대해서 열람이나 등사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 네. 또 징계 청구 결재 문서라든가 또 징계위원회의 명단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즉 예를 들면 이 징계위원 중에 이 사태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기피 신청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징계위 명단을 모르니까 기피 신청도 못 한다.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계가 강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지만 또 지금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장을 추미애 장관 본인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면 법무부 차관이 해야 됩니다. 차관이. 그렇죠. 그런데 또 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앞서 말씀드린 이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서 예. 이에 대해서 징계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은 반려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당장 내일 징계위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결국 4일로 징계에 연기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징계위원장을 맡는 분 아닙니까? 맡아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이제는 4일날 만약에 하게 되면 예. 다른 사람이 또 징계위원장 맡아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추 장관한테는 하루 사이에 악재가 법원 또 뭐 감찰위원회 거기에다 차관 문제가 또 어제는 저 검찰총장 대행하시던 그 검찰차장까지도 저 추 장관한테 거의 뭐 완곡한 반대 입장 표명하고 거의 사면초가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게 좀 네. 징계를 강행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짧은 시간 안에 밀려버렸고 예. 오늘 법원하고 감찰위원회에서 연달아 이게 터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게 됐죠. 자, 이제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퇴진 문제 또는 추미애 장관이 어떤 사퇴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언론에서 일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전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무회의의 직전에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을 만나서 10분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무회의는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면담을 했다. 예, 이렇게 좀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어제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서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 징계 문제가 상당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고 검찰 조직도 이렇게 반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은 일단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갔다 나와서 법무부가 밝힌 내용은 뭐 사퇴론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법무부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지금 뭐 정세균 총리를 만나고 또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이것만을 위해서 했다고는 좀 볼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그림으로든 출구 전략을 정부 여당이 폭넓게 지금 논의하는 단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출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출구가 이제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계속 상황이 꼬이고 있고 더 시간이 지나면 출구가 없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금까지 논의된 그림 중에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았던 게 추미애 장관을 일단 개각 대상에 포함시키고 네. 당장 당장 뭐 자진 사퇴는 하지 않더라도 네. 명예롭게 어쨌든 물러날 수 있는 그러한 퇴로를 열어준다. 첫 번째 예.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화해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자진 사퇴나 이런 거를 설득을 하고 같이 정리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내년 7월까지 이 계속 징계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고 뭐 이런 계속 이런 상황을 가져가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부담인 것이고 네.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결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을 끊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 요 며칠 사이에 이러한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징계 청구를 강행한 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 추미애 장관은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 듯한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국민의 검찰 되도록 노력하자.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속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속보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 대검에 출근하고 있다. 5시 예. 10분에 도착한다. 속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대단합니다. 이제는 어떤 거 뭐 나폴레옹이 귀환하듯이 귀환 네.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어요. 검사들 그렇죠. 그동안에 엄청나게 뭐 의견 표명하고 그러니까 응답까지 해주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산이 폭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근데 그래도 그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그걸 북돋아 주는 건 의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진정해라. 뭐 이런 메시지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소식이네요. 뉴스 화산 전해주시죠. 네. 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막아달라고 이 대한항공 주주 3자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오늘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진칼 내부 구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3자 연합이 갖고 있는 지분이 이제 47% 정도 있었고 그리고 조원태 회장이 한 41% 있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산업은행이 캐스팅 보터로 들어오게 되고 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조원태 회장 경영권 유지에 유리할 것이다. 이거는 순전히 경영권 방어 때문에 이루어진 인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된 겁니다. 그 저번에 최이백 의원이 네.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신중했어요. 어쩌면은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어떤 그 조심스러운 발언도 그날 나왔었는데 이게 그 기각이 됐다. 그러면 법원은 뭐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까? 이 신주 발행에 대해서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른 것이다. 네.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배권 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KCGI 사모펀드 행동주의 사모펀드죠. 여기에 대해서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조원태 그 지금 대한항공 회장이 결국은 산업은행을 등에 업고
경영권을 방해해서 이건 특혜 중에 특혜다. 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전혀 그게 아니네요. 네, 법원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여타의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재정상의 위기를 타개하는 사업상의 중요한 자본 제휴다. 산업은행과 하는 중요한 것이 자본 제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과 중요한 구조라든지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거래들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는 입장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 예. 이런 이유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앞날은 모르는 거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어떤 약정을 해서 현 경영진의 의사를 다 따른다고 했거나 그런 게 있느냐.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산업은행이 다른 쪽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산업은행이 설령 조원태 회장과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삼자연합 그 맞은편에 있는 쪽이 소액 주주라든지 이쪽들이랑 손을 충분히 잡으면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그렇습니까? 것이고 산업은행도 어디로 표를 행사할지 모른다. 예. JP 같은 존재다. 예, 여기서의 JP는 JP 모건이 아니라 김종필 전 총리입니다. 네. 그런 경우면 이제 이 경우에 내각제는 뭐냐, 내각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 판단할 때 아마도 그런 판단이겠죠. 예를 들면은 산업은행이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일종의 빅딜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 이걸 하면 반드시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태 회장이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또는 대량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사실 자신들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즉 이것은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경우에든 이 경영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만일에 내렸다고 그렇다면 지금 뉴스 빙하 얘기하신 대로 그 사실이라면 KCGI 측이 그렇게 반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산업은행 지분이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닐 수도 있다면 이렇게 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다시 비유를 하자면 1990년대 중반에 JP를 봤을 때 JP가 뛰쳐나간 쪽이 신한국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JP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저기 김대중 총재 쪽으로 붙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반조원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도 네. 아니 산업은행하고 현 경영진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원태 편 아니겠느냐 이런 네. 의심을 당연히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특혜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건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고비를 넘겼어요. 결국은 백기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네. 산업은행이 자 이렇게 고비를 넘기면 앞으로 이어질 국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세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KCGI라든지 반조원태 연합 쪽의 반격이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시주총을 일단 소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다만 이쪽을 대변하는 이사가 선임이 되면 네. 이사회 안에서 싸움이 날 수도 있다. 이사회 안으로 싸움터가 옮겨진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노사 갈등 아직까지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양사의 4개 노조가 인수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쪽씩 한 군데 노조씩은 또 찬성하는 노조도 나왔어요. 그래서 노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조종사 노조가 있고 아닌 노조가 있고 꽤 노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죠. 조종사 노조도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산업은행 자체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면 산업은행은 왜 대한항공 쪽에 투자를 안 하고 한진칼에다가 투입을 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산업은행 자체를 공격해 버린다. 네, 산업은행이 이제 어떤 유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또 있는 역시 것이죠. 세간의 의심은 계속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JP도 소수 정당하고 손을 잡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산업은행이 왜 더 약한 회사를 도와주지 굳이 한진칼 지분을 가져야 되느냐? 네.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유상증자라는 복잡한 방식 자체가 문제다. 네. 이런 이야기도 우리 투자업에서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자, 잠시 후 이야기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558조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2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네요.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는 서민주거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서해를 포함하여 증액 규모를 7.5조 원 수준으로 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 원 수준과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확보에 필요한 9천억 원 수준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한다. 네, 오늘 완전히 합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졌군요. 첫 번째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음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의 음성이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이름만 들으면 네. 본 예산보다는 추경 예산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편견이 생깁니다. 네, 이름을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썰렁합니다. 이름을 자, 뉴스빙아 오늘 뉴스의 비밀 뭡니까? 예산안 합의의 이 비밀은 역시 네. 선거다. 네, 이런 것입니다. 어쩐지 아름답게 합의했는데 그 네. 배경엔 선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한 내용 들려주시죠. 네, 방금 들으셨다시피 좋은 내용으로 합의를 했고요. 네. 협의 끝에 내년 예산은 기존 계획보다 한 2조 2천억 원 늘어난 558조 원 규모로 결정했다라는 게 두 사람의 이제 합의 내용을 설명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추가되는 예산 2조 2천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제 세부 사업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을 해서 여기에 이제 국채 발행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는 이제 추가적인 세부 논의를 통해서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 예산 558조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계속 확장 예산의 기조가 확장 재정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초수표 예산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 다 세계적인 추세가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좀 균형 재정 이런 네. 것들을 더 사활을 걸고 하는 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독일도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펴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는 아직까지 국채 발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균형 예산에 가깝다. 네. 예, 전문가들 의견은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3차 재난지원금 얘기는 어떻게 됐나요? 이 3차 재난지원금은 한 3조 원 정도를 일단 우선 반영한다 이런 내용인데 예상했고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네. 특정 업종과 계층에 지급을 하는 선별지원금 성격이다라는 게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이 4천만여 명에게 투여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서 네. 예산 9천억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라든지 보육 돌봄의 확충, 보훈 가족 장애인 지원, 2050년 탄소 제로 예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이제 기타 등등 모두 7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이제 기존 예산안에 더해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2조 2천억 늘어났다고 했는데 뭔가 깎인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이게 깎인 게 또 중요한데 여야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비 일부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부 예산 등에서 5조 3천억 정도를 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예산은 2조 2천억 원이 순증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면 2차 지원금에 비해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이걸 갖고 여야가 너무 생색낸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럼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작은 데다가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피해가 어떻게 산정되느냐, 그리고 내년 상황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모로 이제 변수가 있죠. 그러면 네. 아마도 내년에 또 추경 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번처럼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이 순순히 추경에 합의를 해줄 것이냐, 그건 지금은 또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3조 원 반영이 된 것은 아직은 굉장히 효과도 미미하고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아마 각 대권 주자들도 그렇고 다른 정당들의 경우에도 군소정당 내지는 진보정당들의 경우에도 이 좀 액수는 너무 작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는 내일이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입니다.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를 앞에 두고 이제 네. 어쨌든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뭐 합의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사실 예산안 의견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네. 예산안에 대해서 자동 부의되는 이런 법안의 내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 일정을 지키지 못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지켜진다면은 2014년에 선진화법 도입 이후 6년 만에 일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참 6년 만에 법 지킨다는 얘기는 참 듣기에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도 11년 만이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모로 이례적인 합의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안이 어떤 정쟁의 현황과 연계되지 않은 국면을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이 예산대로 처리되고 있다. 지극히 정상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덕택에 이게 그게 선거 덕분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선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재보선을 네.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를 본 예산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넣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지만 예. 여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건 해야 되니까 결국 아하.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예산에 넣는 거를 이제 수용을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형 뉴딜 예산은 깎으면 안 된다는 게 강력한 여당의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또 양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조금 깎아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네. 재난지원금을 뭔가 주기 위한 여야의 노력이 반영된 뭐 그런 결과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의가 좀 있는 것이 올해 네.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작년 예산안이 12월 10일에 법정 시한을 넘겨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합의했다라고 근데 저는 거기에 아주 선의로 성선설에 해석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네, 훌륭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착한 척 하자면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하자면 국민의힘 분들은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더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아하, 있고 네.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총선 과정에서 네. 100조 원 얘기도 한 바가 있어서 네.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차 추경은 내년 재보선 전에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친다면? 그럴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재보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선거 앞에 장사 없다는 뉴스빙하 의견이었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산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